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태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가 이름이 자일링스라는 회사인데 한 35년 정도 자일링스 있다가 실은 한 달 전에 저희 회사가 AMD가 됐습니다. AMD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현재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제 AMD인데 뭐 그냥 있는 곳은 다 똑같고요. 일하는 사람도 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Hardware Aware NAS with Segmentation Based Selection입니다. 이 토픽 자체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이게 실은 이게 딥러닝 AI 쪽의 핫 기술이긴 한데 굉장히 핫 기술이긴 한데 워낙 핫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갈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다가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끝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는 뉴얼 아키텍처 서치라는 서치의 약자고요.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게 나스가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게 오토매티컬리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이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 기술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뉴럴 아키텍처라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크게 보면 뭐 처음에 저희가 머신러닝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딥러닝으로 넘어갔는데 머신러닝 쪽은 어떤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쉽게 좀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딥러닝 쪽은 실은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까지는 그것을 누가 했냐면 뭐 AI 쪽 전문가들이 아키텍처를 굉장히 설계를 했고 설계하다 보면 뭐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시간이 한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걸렸는데 이거를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설계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그 기술이 나온 게 뉴럴 아키텍처 서치고요. 뉴럴 아키텍처 서치 기술이 나온 게 한 최근 최근이라는 게 한 2017년 정도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가지고 이제 해서 딥러닝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걸 가지고 딥러닝 기술이 그러니까 인간보다 좀 뛰어난 기술이 나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요. 최근 예를 들어 가지고 2014년에 VGG 넷이 나왔고 그 이후로 인셉션, 뭐 네즈넷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기술을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반 AQS인데요. AQS가 얼마나 정확하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70%, 80%이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거는 이제 AI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고 개발을 했던 건데 이 듀얼 아키텍처 서치 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했더니 이 사람이 개발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AQ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것이 한 3년, 4년? 벌써 5년쯤 됐네요. 5년쯤 전에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게 사람보다 더 오히려 더 사람이 인공지능이 어떤 설계한 아키텍처가 뉴럴 아키텍처 딥러닝 기술이 어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보다 더 뛰어난 걸 얻을 수 있었다. 네,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파퓰러하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파퓰러하긴 하는데 이걸 하려니까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컴퓨팅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거의 그 선구자, 대표 주자인데요. 이 사람 좀 이름을 어쨌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제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GPU입니다. GPU를 처음에는 2017년에는 800개 걸려서 28 days, 한 달 동안 800개의 GPU를 돌려 가지고 어떤 하나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데 시간이 이 정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는 K 프리브라는 P100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은 GPU였으니까 GPU 500개를 가지고 5일 동안 걸렸습니다. 뭐 지금도 이걸 하려고 그러면 GPU 예를 들어서 요즘 V100 그 정도가 지금 최신 GPU인데, 이거 가지고도 보통 한 몇백 개 GPU를 가지고 말이 5 일이지 실은 5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텐시브 컴퓨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오랜 필요하냐면, 그 이게 캔디데이트 하는 아키텍처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아키텍처를 에 대해서 accuracy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려는데 이 캔디데이트 아키텍처를 보통 수천 개를 에 대해서 accuracy를 평가해야 되고, 그럼 이 수천 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인제 오늘 이번 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GTC 2022년 엔비디아에서 하는 컨퍼런스죠. 거기에 제가 인제 참석했더니, 거기서 하나 이렇게 제가 카피해 온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GPU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 NLP 쪽 얘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딥러닝 모델이니까, 이 딥러닝 모델을 하는데 엄청난 예를 들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뭐 한 밀리언, 뭐 수천 불에서 밀리언 달러까지의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CO2, 또 GPU를 엄청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CO2의 소비량도 엄청난 CO2가 발출되고, 이거는 어떤 지구의 온난화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NLP 트레이닝이 더 문제지만, 저희 쪽 그 나스 쪽에서도 할 때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나스를 구글에서 어떤 회사들한테 오프닝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예상하는 돈이, 서비스 차지가 보통 한 10,000불, 아니 10,000불이 아니지. 그죠. 100만 불, 뭐 한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컴퓨팅을 좀 이렇게 확 줄일, 이런 엄청난 컴퓨팅이 필요한데 이걸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프로포즈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ccuracy predictor입니다. accuracy predictor라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만들고, 그래서 이 accuracy predictor가 실제로 어떤 트레이닝을 뭐 수천 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지 말고, 이 accuracy predictor라는 또 다른 AI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AI 모델이 예측을 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 스피드를 1000배, 실은 1000배가 아니라 뭐 100만 배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스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게 만들어진 뉴럴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하거나 또 너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ccuracy만을,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는 데만 타깃을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하거나 뭐 너무 커 가지고 어떤 특정 리소스가 컨스트레인 돼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뭐 엣지 디바이스, IoT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넣을 수는, 거기다가 인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뭐 로봇도 있고요. 그런 데다가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아키텍처가 너무 커서 큰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 이제 하드웨어 어웨어 나스라는 것이 나왔는데 하드웨어 어웨어 나스는 어떤 특정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특정 하드웨어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만들자. 그냥 단지 IQC만 생각하지 말고 퍼포먼스까지 고려해 가지고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면 어떠냐. 그것도 AI가 그런 개념이고요. 하드웨어에 나서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려하는 게 네이턴스, 인퍼런스 네이턴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실행시킬 때 그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그거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이제 파워, 에너지의 어떤 소비 또는 모델 사이즈, 메모리 밴드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드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드론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 저기 셀프 드라이빙 카도 있고 그런 데 들어갈 때 보면 파워 컨sumption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모델 사이즈가 너무 크면 모델을 어떤 뭐 CCD 카메라나 그런 쪽에다가 장착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한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자.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인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예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일링 이거는 인제 저희 자일링스에서 만든 어떤 프로덕트인데 이거는 인제 그 딥러닝 에 들어가는 액셀레이터 카드고 이거는 뭐 디벨로퍼 카드고 이거는 엣지 컴퓨터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 거는 엄청난 큰 메모리나 컴퓨팅이 제공되는 거고요. 이거는 메모리 사이즈도 작고 그 어떤 컴퓨팅 리소스도 작거든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같은데 CCD 카메라 같은데 바로 장착하고 뭐 로봇이나 드론 같은 데로 바로 장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맞게 적합하게 설계를 하면 어떠냐. 근데 이제 이거를 전문가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AI 전문가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어떤 AI가 직접 나스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 나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하드웨어 나스에도 쪼끔의 문제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드웨어 나스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퍼런스 레이턴시나 뭐 파워나 그런 것들을 인제 각각 그 할 때마다 그 각 캔디데이트 아키텍처마다 인제 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하는데 이 측정 셋업하는 것이 좀 복잡하고요. 또 측정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측정된 레이턴시나 파워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플럭추에이션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측정된 어떤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이 딱 이렇게 픽스돼서 고정된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면 인제 어떤 값이 정확한 거냐. 그래서 반복해서 측정을 해서 그 반복된 측정 값의 어떤 평균값 또는 미디언값 보통 미디언값 같은 거를 구해야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제 메저먼트 파이프라인 셋업하는 것도 복잡하고 반복된 측정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아까 아키텍처 트레이닝하고 거기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쪽에서의 어떤 부담도 있는데 이 하드웨어 나스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어떤 레이턴시 에스티메이터 처럼 아까 그 QC 프리텍처 같은 것처럼 혹시 네트워크를 써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또 다른 레이턴시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이턴시나 뭐 다른 뭐 파워 컨디션 이런 것들을 어 어 예측해 보자.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매징할 때 드는 코스트나 그다음에 컴플렉시티 매정도 파이프라인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어 아 여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입니다. 예. 혹시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섹션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제 전반적으로 나스가 뭔지 그리고 하드웨어의 나스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어떤 장점과 또는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개의 어떤 메인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치 스페이스, 서치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메소드로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커넥션 돼 가지고 아키텍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주는 어떤 어떤 사이버상의 어떤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 플랫폼, 그런 개념이고요. 서치 스트래티지는 이 어떤 여기서 이제 구현된 어떤 아키텍처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탐색을 해서 어떻게 익스플로어 해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가 좋은지 나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탐색을 할 거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아키텍처 캔디데이트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이 세 가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던 일들은 서치 스페이스는 이거를 VGG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VGG 베이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치 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치 스트래티지는 나스는 크게 보면 리인포스먼트 러닝하고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 이 두 가지, 뭐 이 두 가지 말고도 있지만 거의 대세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의 서치 스트래티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볼루션은 AQS를, 일단은 AQS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니까 AQS를 매제했고요. 레이턴시는 어떤 특정 하드웨어의 레이턴시를 이제 매저를 해야 되겠죠. 하드웨어상에서. 그래서 저는 FPGA, 특별히 이제 징크 GU9EG, GCU 102 이밸리에이션 보드에 있는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 하드웨어에서의 레이턴시를 매저했습니다. 그 VGGnet 베이스드 서치 스페이스는요. 서치 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VGG19 이제 크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들이 처음에 이제 이미지넷이 쭉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데 제일 어떤 베이스 네트워크로 많이 쓰이는 게 VGG넷하고 네즈넷,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의 핵심으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VGG넷을 했는데요. VGG넷이 실은 11, 13, 16, 19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실은 이제 얼마나 많은 레이어가 있느냐. 그래서 19은 이제 19개의 레이어가 있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 19은 실은 이제 레이어가 보면 훨씬 많은데,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그다음에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것들만을 카운팅하면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9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처음에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나중에 프리딕션 하게 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칭 스페이스는 이 VGG19을 베이스로 해서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보면 이게 VGG19은 블락이 5개의 컨볼루션 블락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컨볼루션 블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블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크게 보면 6개의 블락이 있는데 각 블락별로 이게 어떤 프리덤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퍼스트 블락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1, 2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블락 3는 4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완이 하나가 있을 때가 더 퍼포먼스나 액큐레시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 possibility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블록별로 하나부터 4개까지 어떤 possibility를 주는 겁니다.
FC 레이어 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근데 여기는 FC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하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 이게 넘버 오브 채널인데요. 예 64, 128, 256, 512, 512 뭐 이런 식으로 넘버 오브 채널이 있는데 넘버 오브 채널을 조금 여기도 좀 프리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뭐 임의로 이렇게 준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유리스를 .25, .5, .75 1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 레이어 같은 경우는 64인데 이 64가 .5가 되면 32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가 16이 될 수도 있고 32가 될 수도 있고 48이 될 수도 있고 64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넘버 오브 채널이 각각 각 레이어별로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이미지 사이즈도 처음에 VGNet이나 저기 전체적으로 인제 이미지넷 같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2 to 4로 픽셀 사이즈인데요. 픽셀 사이즈 2 to 4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128부터 256까지 자유롭게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조합이 됐을 때 되면 인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이미지 인풋 사이즈를 뭐 변화시킬 수 있고 넘버 오브 채널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넘버 오브 레이어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려 해 보면 10의 12승 정도의 콤비네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의 12승 정도의 콤비네이션 중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 하드웨어 상에서 제일 좋은 accuracy, 제일 좋은 정확도와 퍼포먼스 제일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레이턴시인데요. 레이턴시라는 거는 얼마나 빠르게 그 리얼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렇게 수행될 수 있느냐 그건데 그거를 어 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게 이제 서칭 스페이스고요. 그래서 제 모델 같은 경우는 10의 12승 정도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게 뭐 10의 24승도 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서칭 스페이스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이볼루션 알고리즘의 어떤 서칭 에 탐색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볼루션 알고리즘은 이게 한국말로 하면 진화 진화 알고리즘 뭐 그렇게 되죠. 이볼루션이라는 게 진화니까요. 이게 뭐 저는 어쨌든 저는 진화에 대해서 그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진화 어떤 그런 컨셉을 쓴 알고리즘입니다. 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랜덤하게 어떤 처음 초기 파퓰레이션을 만들고 이 초기 파퓰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아키텍처들이죠. 아키텍처를 뭐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든 것들의 그 아키텍처 각각을 대해서 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다는 거는 accuracy를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퍼포먼스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 각각을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아키텍처들을 좀 몇 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한 거를 어떤 엘리트, 엘리트 파퓰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엘리트 파퓰레이션을 일단 처음 모델되는 랜덤 파퓰레이션에서 일부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뭐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엘리트 파퓰레이션을 만들고 근데 엘리트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뮤테이션하고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음 파퓰레이션을 만듭니다. 이 뮤테이션하고 크로스오버 이 이게 인제 보통 이거는 어느 컨셉에서 나왔냐면 DNA 복제인데요. DNA들을 DNA가 있을 때 DNA들을 어떤 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옮길 때 그런 거를 할 때 보면 뮤테이션하고 크로스오버라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은 어떤
정확히 얘기하면 DNA들은 어떤 염기 서열인데 이 염기 서열 중에서 어떤 염기 서열 순서가 좀 이렇게 뭐 ABC 있다가 어떤 ABC 그런 식으로 순서가 좀 이렇게 살짝 바뀌거나 아니면 하나가 아닌 염기 서열이 하나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뮤테이션 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DNA 서열이 있으면 이것들이 인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해 가지고 A라는 DNA 염기 서열이 있고 B라는 염기 서열이 있으면 C가 이 두 개를 좀 이렇게 일부를 서로 카피해 가지고 만드는 거 그걸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왜냐하면 인제 이 아키텍처도 어떻게 보면 DNA의 이 염기 서열처럼 이것도 어떤 그러니까 서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시퀀스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뮤테이션하고 크로스오버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음 넥스트 포퓰레이션을 제너레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다음에 이 생성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각각에 대해서 액큐러시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한 것들을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기존의 모집단이 있었죠. 엘리트 포퓰레이션하고 두 개를 같이 병합한 다음에 거기서 그중에서 가장 또 좋은 것들을 몇 가지를 또 설정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뮤테이션 크로스오버를 해서 다른 그다음 포퓰레이션을 설정하고 이것들을 인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점점 더 좋은 아키텍처들을 설정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볼루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인제 일반적인 나스, 제너럴 나스 같은 경우는 어떤 아키텍처에서 뭘 메저하냐, accuracy를 주로 이제 accuracy만을 메저하고요. 그럼 하드웨어 나스 같은 경우는 accuracy하고 latency를 주로 메저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메저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latency보다 파워가 더 중요하다.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파워가 더 중요하다. 파워를 메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를 latency하고 파워하고 둘 다 같이 메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평가하는 accuracy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에서 보통 이게 나스에서 작업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것들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레이어가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줬습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은 컨버전 레이어다. 2는 쿨링 레이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 0는 아예 레이어가 아니다. 없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서열을 이렇게 시퀀스를 쭉 줄 수 있고요. 레이어별로. 그다음에 C는 이제 채널인데 이 채널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 각 레이어의 채널이 64가 될 수도 있고 32고 세 번째는 48, 네 번째는 12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서열이 채널에 대해서도 어떤 시퀀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8이 될 수도 있고 256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어떤 시퀀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하는 게 이것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 레이어를 이게 첫 번째가 0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이 각각 레이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채널도 각각 64가 될 수도 있고 32가 될 수도 있고 48이 될 수도 있고 128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의 레이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이미지 사이즈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특정한 샘플로에서 어떤 스트링을 일단 제너레이션 하면 이 스트링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빌드업하고 그다음에 이 빌드업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트레이닝 시키고 그다음에 이밸리에이션 합니다. 발리데이션 액큐러시를 트레이닝 액큐러시가 아니라 발리데이션 액큐러시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나스의 프로시디어고요. 제가 했던 이쪽 일에서는 액큐러시 프리딕터를 제가 썼다고 했습니다. 액큐러시 프리딕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아키텍처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액큐러시를 트레이닝 시키고 액큐러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셋을 제 같은 경우는 2,400개
정도 2,400개 이상을 만들었고요. 이 각각의 2,400개 정도의 샘플에 대해서 어떤 프리딕터, accuracy 프리딕터를 빌드업했습니다. accuracy 프리딕터에 들어가는 인풋은 완화 팩터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은 accuracy 밸류입니다. 발리데이션 accuracy 밸류고요. 그래서 완화 팩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트링이 있으면 이거를 각각 레이어별로 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는 0, 1, 2 중에 하나죠. 그래서 0, 1, 2 중인데 이거를 어떤 완화 팩터라는 건 0, 1, 2 중에 이게 1이니까 0, 1, 0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2 같은 경우는 0, 0,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화 팩터를 만드는 거고요. 채널도 똑같이 채널도 64 같은 경우는 0, 0, 1, 0, 0,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2는 0,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완화 팩터를 만들고 이미지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진짜 이미지 사이즈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이즈는 128 to 이게 256인가 256이니까 0, 0, 0, 1이 됐고요. 만약에 2 to 4가 된다면 0, 0, 0, 1, 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완화 팩터를 만들고요. 이런 완화 팩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어떤 액큐러시 프리딕터라는 걸 빌드업하고요. 거기서 프리딕션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액큐러시 프리딕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액큐러시 프리딕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랜덤하게 아키텍처를 한 100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어떤 트레이닝 시켰는데 보통은 제가 이런 실험에서는 10번 10엑 폭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엔비디아 V100 GPU를 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각 아키텍처가 각 사이즈가 다르니까 트레이닝하는데 시간이 많이 다른데 미디안 값이 그러니까 중간값이 1200 세컨드 정도 나왔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50 세컨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쓰는데 이미지넷이 오리지널은 1000인데 제가 20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산 트레이닝할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32를 썼고요. 그다음에 10F4를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액큐러시 프리딕터를 만들어서 그걸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보면 액큐러시 프리딕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시킨 게 아니라 이제 프리딕션만 하는 거죠. 주어진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랬을 때 GPU 똑같은 GPU를 엔비디아 GPU를 썼을 때는 1ms 걸렸고요. 그다음에 인텔 CPU를 썼을 때는 1.4ms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100만 배 정도 속도가 좀 짧게 속도가 걸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제가 이제 이게 트레이닝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션 시킬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넷 20를 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키텍처를 만들 때는 오리지널 이미지넷을 쓰고요.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선입니다. 그리고 보통 100F를 쓰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트레이닝 시간이 아키텍처 하나 트레이닝 하는데 보통 7데이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 작업에서는 이게 최소한 1000에서 3000을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 해야 되고요. 그러면 7데이 곱하기 1000 또는 뭐 3000 하면 대략 계산이 되시죠. 이거는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U를 100 뭐 수백 개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작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액큐러시를 쓴다면 뭐 오리지널 이미지넷을 쓰든 100F를 쓰든 결과가 똑같죠. 그냥 1.4ms 곱하기 1000 해봤자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만든 액큐러시 프리딕터하고 레이턴시 에스티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이건 둘 다 어떤 또 다른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덴스 레이어를 2개를 만들었고 각각의 덴스 레이어에 뉴런을 800개 정도 써가지고 만들고 이거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로 아큐러시 프리딕터하고 레이턴시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액큐러시 프리딕터하고 레이턴시 에스티메이터가 그러면 실제 값하고 얼마나 잘 맞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아까 2,400개 정도 포인트를 만들었더라는데 그거를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 20% 정도는 발리데이션 데이터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이게 했을 때 실제 측정된 accuracy 값하고 그다음에 프리딕션된 accuracy 값 또는 이렇게 실제 측정된 레이턴시 값하고 프리딕션 레이턴시 값을 이렇게 비교해서 플롯했습니다. 실은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잘 맞아야 되고요. 발리데이션 또 발리데이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발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트레이닝할 때는 뉴럴 네트워크에 안 보여주고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프리딕션 할 수 있냐는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정확하게 프리딕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ccuracy가 포인트 6면 여기서도 또 프릭션도 포인트 6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이턴시가 또 똑같이 뭐 15 밀리세컨드면 여기서 프릭션도 15 밀리세컨드로 정확히 하고 있죠. 그래서 콜레이션이 포인트 96, 포인트 99 그 정도의 콜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콜레이션이 1이면 완전히 퍼펙트하게 일치한다는 뜻이고 콜레이션이 제로면 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콜레이션이 보통 포인트 7 정도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콜레이션이 있다, 좀 의미 있는 콜레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인트 96 또는 뭐 99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콜레이션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게 랜덤 아키텍처에서 뭐 accuracy하고 레이턴시를 평가를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좋은 탑 아키텍처들을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탑 엘리트 파퓰레이션 그것들도 중요한데요. 거기서 인제 보통은 accuracy가 높은 거 그리고 레이턴시가 낮은 걸 선택하겠죠. 레이턴시가 낮다는 얘기는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소리니까 아키 좋은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것도 좀 근데 이 두 가지는 실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멀티 오브젝트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또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 예로서 인제 랜덤 서칭 같은데요. 랜덤 서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제 만들었을 때 같은 경우인데 랜덤으로 해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같은 경우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이제 각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 번을 네 제너레이션을 돌린 건데 뭐 전혀 뭐 임프루브가 없죠. 그냥 각각의 아키텍처들이 그냥 랜덤하게 디스트리뷰션,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제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는 어 는 어떤 특정 레이턴시 값을 정해 주고 그 이하가 되는 아키텍처만 만들어라. 그런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를 5 밀리세컨드로 딱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들이 한 2 밀리세컨드부터 한 25 밀리세컨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5 밀리세컨드로 하면 이제 5 밀리세컨드 이하의 아키텍처들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처음 제너레이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너레이션이 갈수록 accuracy가 improve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멀티 오브젝트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방법이 accuracy하고 latency를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오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오프 시키면 그 여러 가지 여기 알파 값을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죠. 인제 계속 improve 되면서 점점점 accuracy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latency도 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포인트 5 할 때는 조금 바뀌고요. 포인트 75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포인트 25 뒤쪽에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죠. 그러면 인제 레이턴시가 이 2.75 하면 레이턴시는 좀 더 길어지지만 accuracy는 좀 더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인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25는 여기, 포인트 75는 이쪽. 그래서 이쪽은 레이턴시가 작지만 accuracy는 조금 떨어지고 이쪽은 레이턴시는 좀 크지만 accuracy는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웨이티드 프로덕트인데요. 웨이티드 프로덕트 이런 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드 컨스트레인트를 쓰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어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를 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비슷한 경영이죠. 아까 포인트 25, 포인트 5, 포인트 75 하듯이 이쪽을 하드 컨스트레인트 쓰면 좀 더 레이턴시가 낮은 쪽, 그다음에 예전 소프트 컨스트레인트 쓰면 레이턴시가 높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알파하고 베타를 콤비네이션을 쭉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 보니까 이 두 가지 결과가 제일 좋았더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랜덤 서치에 비해서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는 조금 어릴 수는 있지만 실은 액큐러시가 조금 아직 높진 않고요. 트레이딩 오브 액큐러시 하면 조금 포인트 에잇이 아니라 80%가 아니라 조금 더 높게 포인트 A2나 A3 정도 갈 수 있고요. 웨이크 프로젝트에서도 조금 더 높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제너레이션보다 점점 임프로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페렌트 옵티멀 셀렉션이라는 건데요. 이제 페렌트 옵티멀 셀렉션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값들을 어떤 오버all 전 디스트리뷰트에서 이런 식의 값들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렌트 옵티멀 셀렉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해봤습니다. 그것들 해봤더니 똑같이 어떤 제너레이션별로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레이턴시가 작은 쪽, 좋은 쪽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QC가 아주 좋지는 않죠. 포인트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베이스드 셀렉션인데 세그멘테이션 베이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오버all 디스트리뷰션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랜덤하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이거를 각각의 레이턴시 값에 따라서 이렇게 세그멘트로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분할을 하고요. 각 세그멘트별 중에서 레이턴시가 제일 좋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실은 어떤 논문이 아니고 이거는 제 아이디어고 제가 새로 프로포즈를 한 거죠. 세그멘테이션 베이스 셀렉션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제가 이제 혼자 고안을 했고 이걸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걸 써서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레이턴시가 어떤 특정 한쪽 영역에만 이제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레이턴시 좋은 탑 액큐러시도 훨씬 높죠. 포인트 8이 아니라 포인트 A5 뭐 9까지 포인트 9까지 가는 그런 액큐러시 값들을 갖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넌트 옵티멀 셀렉션을 썼을 때하고 세그멘테이션 베이스 셀렉션 썼을 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은 쪽에서 5ms 낮은 쪽에서 좀 우월하고 이거는 5ms 조금 큰 쪽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특히 액큐러시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컴패리즌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VGNet 아까 말씀드렸던 11, 13, 16, 19에 썼을 때의 레이턴시하고 액큐러시를 비교한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키텍처가 좀 복잡해지면서 레이턴시 값이 이제 증가하죠. 그렇지만 이제 액큐러시도 좋아지고 이런 값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디자인했던 아키텍처에 비해서 제가 했던 이게 하드웨어 나스를 설정해 가지고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졌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17 밀리세컨드 정도 되는 게 4 밀리세컨드 정도까지로 단축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쪽 거는 40 밀리세컨드 되는 게 이쪽에서는 한 15이나 한 7 쪽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특별히 이제 AQC보다는 레이턴시를 특정 하드웨어에서 옵티마이즈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라는 거는 이거는 이게 뮤테이션 크로스오버하고 컨케네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토너먼트 이 방법을 생략하고 이 앞에 부분만 고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드 제너레이션은 그냥 어차피 사라진다.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만 보는 게 에이징이고 뮤테이션하고 크로스오버의 효과가 어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테이션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크로스오버만 사용했을 때 에이징을 썼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했던 건 토너먼트 했을 때 이 각각을 비교한 건데요. 보면 에이징보다는 토너먼트가
조금 더 accuracy가 높게 나오고 좀 더 이렇게 두껍게 디스트리뷰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뮤테이션은 보다는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accuracy가 더 높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레이턴시가 좀 낮은 쪽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인텔 CPU인데 인텔 CPU 말고 AMD CPU도 에서도 좀 비교를 한 건데 AMD CPU가 이 세 개는 실은 데이터 센터용 그 서버용 CPU이긴 한데 이 각각 비교를 해보면 제가 실은 이거 측정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값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 측정해서 다시 한번 측정하고 그랬는데 훨씬 더 빠른 레이턴시 값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하드웨어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측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텔 CPU하고 AMD CPU에 대해서 측정했던 코릴레이션 값이고요. 이거는 어떤 특정 하드웨어들 제가 실험했던 건 FPGA인데 그다음에 그 이거는 이제 AMD CPU 그다음에 이건 인텔 CPU 각각에 대해서 했을 때 레이턴시 값들이 하드웨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FPGA 이쪽에 훨씬 더 좋게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 각각 하드웨어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게 옵티멀 값인가 특정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머리인데요.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걸 디자인하는 데 좋지만 어떤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어떤 코스트 에펙티브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 드리는 거고요. 중에서 accuracy predictor하고 latency estimator를 사용을 했고 거기서 좋은 코릴레이션을 얻었고 그다음에 컴퓨팅 코스트를 뭐 수천 배 또는 뭐 수백만 배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베이스드 셀렉션 라는 것을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와이드 레인지한 레이텐시에서 좋은 AQC 값을 갖는 아키텍처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제가 했던 내용들에서 좀 더 뭐 관심 있거나 나중에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